대한민국 육군 제17보 병사단. 토요일 오후의 부대는 평소보다 한적했지만 정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세단 한 대로 인해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채서 내린 것은 군화 소리만으로도 주변을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 강지수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삼선 장군. 그러나 그녀를 수식하는 단어는 최초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늘 얼음마녀라는 서늘한 별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과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는 전군의 공포의 대상이었다. 오늘은 장군 강지수가 아닌 어머니 강지수로서 이곳을 찾았다. 육군 소위로 임관한 지 6개월 된 딸 이하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녀의 방문은 사적인 면회라기보다는 상급 부대 지휘관의 부대 시찰에 가까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단장인 마동철 소장이 허둥지둥 달려나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강지수는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면회실 저편을 향하고 있었다. 이하늘 소위는 아직 준비 중인 모양이군. 아, 예, 가 도착할 겁니다. 훈련이 조금 늦어져서 말입니다. 마 소장의 대답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강지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약속된 2시가 지나고 시계의 분침이 숫자 4를 가리킬 무렵이었다. 면회실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딸 하늘의 모습이 아니었다.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위생병 2명이 들것을 들고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 들것 위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한 명의 군인이 누워 있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군복, 검붉게 물든 얼굴 힘없이 축 늘어진 팔. 강지수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은 그 자리에 뿌리 내린 듯 굳어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마 소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 장군님, 그게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하늘 소위가 의욕이 너무 앞서는 바람에 그때였다. 들것에 실려 지나가던 딸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강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마침내 마동철 소장에게로 향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심형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사고라고 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강지수는 딸이 실려가는 구급차의 조수석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들것에 고정된 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부서지고 흩어졌다. 국군 수도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은 발칵 뒤집혔다. 현역 삼선 장군의 딸이 실려왔다는 소식에 병원장이 직접 뛰어나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늘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지수는 섬처럼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없었다.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그녀는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병원장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VIP 병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따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까딱였을 뿐이다. 그녀는 그저 복도 끝 수술실, 램프가 꺼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역시 얼음 마녀야. 딸이 저 지경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독한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을 거야. 그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지수는 그제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외부 세계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 속에서 비로소 그녀의 단단했던 가면이 아주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딸. 창백한 얼굴 위로 선명하게 남은 상처 자국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기억의 파편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10살배기 하늘이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들고 와 자랑하던 날. 엄마, 이거 엄마 그린 거야. 하지만 당시 대대장이었던 그녀는 작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잘 그렸네. 이제 가서 내 방에서 놀아라. 실망감으로 축 처졌던 딸의 작은 어깨가 이제야 눈에 밟혔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제복을 입은 하늘은 그 누구보다 늠름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자신은 무슨 말을 했던가. 자랑스럽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군 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차가운 훈계뿐이었다. 후회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강철 같은 군인이 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감정을 죽이는 법을 택했다. 하지만 그 강철 갑옷이 사랑하는 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운 온기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슬픔과 후회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응축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거대한 조직. 강지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어머니의 슬픔은 사라지고 전장의 지휘관이 내뿜는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전쟁이다. 내 딸의 명예와 내 모든 것을 건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계획 변경. 지금부터 제2작전을 개시한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군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육군본부 헌병대 소속 수사관들이 파견되었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진상규명이 아닌 상황 통제에 있다는 것을 강지수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실을 지키며 그 어떤 미동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마동철 소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염려와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지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척하며 서류를 내밀었다. 장군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1차적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보고서입니다. 강지수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펼쳐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 소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보고서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이한을, 소위는 야간 독도법 훈련 중 의혹에 앞선 나머지 지정된 경로를 이탈 실족하여 계곡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료 생도들의 빠른 대처로 신속히 구조되었으나 지형이 험준하여 부상이 심했던 것으로 그의 설명은 완벽했다. 외부인이 듣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을 잘 짜인 각본이었다. 그러나 강지수는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입꼬리가 차갑게 비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마 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훈련 참가 인원이 총 몇 명이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마 소장이 순간 당황했다. 총 20명이었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누구인가? 추락 지점을 처음 발견한 생도 말이다. 그건 김현수 중위입니다. 분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수색을 이끌었습니다. 강지수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각 단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마 소장의 심장을 겨누었다. 사고 발생 추정 시각은 오후 9시. 그런데 상급 부대에 최초 보고가 들어온 시각은 오후 10시. 이 한 시간의 공백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마 소장의 이마에서 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감정적인 분노나 슬픔은 예상했지만 이처럼 냉철하고 정교한 신문을 받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통신 장비가 고장 났었고 또 장군님, 지금 너무 경황이 없으셔서 사소한 부분에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강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거구의 마동철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마 소장, 자네 눈에는 내 딸의 목숨이 사소한 부분으로 보이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자네 혼자 꾸민 짓은 아니겠지. 보고서가 너무 정교해. 마치 이런 사고를 여러 번 수습해본 솜씨야. 강지수는 이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다. 부대 내의 폭력과 부조리를 사고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뿌리 깊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일부였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쌓아 올린 군대라는 조직이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동철을 지나쳐 병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 수사관들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 시간부로 해당 사건의 모든 수사 권한을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자네들은 철수하도록. 그리고 마 소장 자네는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개입도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기백에 눌려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마동철은 치욕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국 돌아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텅 빈 복도에 다시 혼자 남은 강지수는 거대한 강철의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그 벽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수는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편성을 지시했지만 그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한 조직에 썩은 뿌리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을 터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군의 공식 보고서가 아닌 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진실이었다. 얼마 후 병원장이자 그녀의 사관학교 동기인 이석훈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공식 의료 기록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문을 잠근 뒤 강지수에게 서류를 건네며 나지기 말했다. 지수야, 이건 비공식 소견이다. 자네만 봐야 해. 강지수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군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참혹한 진실이 적혀 있었다. 단순 추락 사고라고 보기 힘든 전신 타박상,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미세 골절 흔적,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결박 자국과 피부 곳곳에 작은 화상 흔적.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상이었다.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아닌 둔기로 반복해서 구타당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기 손상. 이석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작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이를 괴롭힌 흔적이다. 이건 고문에 가까워. 마지막 단어가 강지수의 뇌리에 모처럼 박혔다. 고문. 감히 자신의 딸을, 그녀가 평생을 바친 이 군대 안에서.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가 분노로 구겨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얼음 마녀에 가면 아래 지옥의 아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석훈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고맙다.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이석훈이 돌아간 후 강지수는 다시 딸의 곁에 앉았다.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득 찼다. 분노를 넘어선 철저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누구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파멸시킬 것인가. 그때였다. 기적처럼 이 하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마침내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 멈췄다. 하늘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하늘아, 정신이 드니. 강지수가 몸을 숙여 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내는 듯 헐떡이며 몇 개의 단어를 내뱉었다. 별 7개 그림자 조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하늘의 눈이 다시 스르르 감겼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문이 벌컥 열리며 의료진이 쏟아져 들어왔다. 환자 상태 위급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강지수는 의료진에 의해 거칠게 뒤로 밀려났다.
딸의 심장을 되살리려는 의사들의 다급한 움직임과 기계음을 배경으로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딸이 남긴 마지막 말만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별 7개의 그림자,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유일한 이정표이자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암호, 반드시 풀어내고 그 끝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하리라. 그 순간 장군 강지수는 죽었다. 그리고 딸의 피와 고통을 자양분 삼아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일주일 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군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초의 여성 3선 장군이자 철혈의 지휘관으로 알려진 강지수 중장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단 한 줄 일신상의 이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그녀를 만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다. 군수뇌부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딸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감정적인 행동으로 치부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군 조직의 환멸을 느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동정했다. 특히 국방부 차관인 윤태영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장관에게 말했다. 강 장군 같은 인재를 잃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을 뻔한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놓아주는 것이 도리인 듯합니다. 그의 말에는 교묘한 설득력이 있었고 결국 강지수의 전역은 일사천리로 처리되었다. 그렇게 어른마녀, 강지수는 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기자들이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 군인 연금도 명예로운 전역식도 모두 거부한 채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칩거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강지수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한 최고급 레지던스. 외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이곳이 바로 그녀의 새로운 작전 사령부였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검은색 터틀넥과 슬랙스 차림이었다. 장군의 계급장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현역 시절보다 더욱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 작업을 진행했다.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공적과 기록 사적인 인연까지 모든 것을 절연하고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은 추적이 불가능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자금화되었고 집 안은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를 능가하는 최첨단 장비들로 채워졌다. 거실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 월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는 17사단의 위성사진, 부대원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마동철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심지어 그들이 방문하는 유흥업소의 CCTV 화면까지.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축한 군의 감시 시스템을 이제 그 군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법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법이고 그녀의 분노가 곧 심판이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17사단 헌병대 소속의 박 상사. 딸의 사건 초기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 인멸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강지수는 키보드 위로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사냥을 시작하지. 장군 강지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복수의 설계자, 네메시스의 시간이었다. 강지수의 복수는 성급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하며 다져온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작전이었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눈과 귀가 되어줄, 그리고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들 칼날이 되어줄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녀의 스크린에 한 남자의 인사기록 카드가 떠올랐다. 이름 권민재,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대위, 군 역사상 최고의 천재 해커로 불렸지만 상부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불명계 전역당한 비운의 인물. 당시 그의 보고를 묵살했던 지휘관 중 한 명이 바로 강지수 자신이었다. 그녀는
권민재가 불명예 전역 후 용산 전자상가 한 구석에서 작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며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갔다. 최고급 레지던스를 나선 그녀의 모습은 완벽한 일반인이었지만 그 몸에 밴 기품과 서늘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다. 먼지 쌓인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게, 안 권민재는 다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지수를 보고는 먹던 젓가락을 그대로 멈췄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 그리고 아주 약간의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누구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강지수 장군님 아니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는 강지수를 자신의 인생을 망친 부조리한 군 시스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강지수는 그의 비아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먹던 컵라면 옆에 작은 USB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걸 열어봐. 권민재는 콧방귀를 뀌며 USB를 자신의 낡은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자신의 군 인사 기록부였다. 하지만 그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군사 기밀이라는 명목에 검게 칠해져 있던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왜 불명예 전역을 당했는지 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방산업체 간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었다. 권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나는 자네가 필요해. 강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자네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리고 내 딸을 저렇게 만든 놈들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나는 그 뿌리를 뽑아버릴 생각이야. 그녀는 권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장군의 눈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복수를 꿈꾸는 동지의 눈빛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무대를 제공하지. 자네의 기술로 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기회를, 자네를 배신한 국가에 마음껏 복수할 기회를. 선택은 자네 몫이야. 유령처럼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그들을 사냥할 것인가? 권민재는 한참 동안 모니터 속 진실과 눈앞의 강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폐인처럼 살며 잊으려 했던 뼛속 깊이 새겨졌던 분노와 좌절이 다시금 뜨거운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얼음 마녀와 유령, 해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복수팀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수의 지휘 아래 권민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과거 유령이라 불렸던 천재 해커는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의 손끝에서 군 내부망의 방화벽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고 철저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첫 번째 사냥감은 헌병대의 박 상사였다. 딸의 사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자. 강지수는 그의 물리적인 파멸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시스템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저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 강지수가 스크린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저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 거야. 신뢰라는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머지는 저들의 의심과 공포가 알아서 할 테니. 작전은 심리전으로 시작되었다. 권민재는 박 상사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는 아내 몰래 부대 내 군무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에도 손을 대고 있었다. 완벽한 먹잇감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아주 미미했다. 권민재는 박 상사의 아내에게 발신자 불명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박 상사가 내연녀와 모텔 주차장에 함께 서 있는 고의로 흐릿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기에 그 사진은 더욱 강력한 의심의 씨앗이 되었다. 동시에 권민재는 해외 서버를 통해 박 상사의 불법 도박 계좌로 소액의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 그 즉시 국방부 감찰실에 해당 계좌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17사단 소속 부사관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
박 상사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아내의 히스테리가 시작되었고 부대에서는 감찰실의 내사를 받게 되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동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신이 충분히 흔들렸다고 판단한 순간 강지수는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녀는 부대의 저급 기밀에 해당하는 훈련 계획서가 이동하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권민재는 박 상사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해당 훈련 계획서를 북한의 위장 공작 사이트로 발송했다. 모든 접속 기록과 IP 주소는 박 상사와 내연녀가 밀회를 즐기던 모텔을 가리키도록 조작되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경고등이 번쩍였다. 간첩 행위, 그것도 현역 부사관에 의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불법 도박 여자 문제로 인한 금전적 압박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 발송 기록. 모든 퍼즐 조각이 박 상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방첩사 부대원들이 들이닥쳐 박 상사의 사무실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절규했다. 저는 아닙니다. 함정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상관인 마동철에게 버림받았고 동료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지수의 작전사령부, 스크린 속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권민재가 희열의 찬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크린에 떠있는 박 상사의 사진 위에 붉은색 선을 조용히 그어내렸을 뿐이었다. 첫 번째 말이 쓰러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향하고 있었다. 박 상사의 간첩 혐의 구속은 제17사단의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단순 사고로 덮일 뻔했던 이 하늘, 소위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부대 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사단장 마동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수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혼란을 차갑게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은 정확히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방부 차관 윤태영이었다. 윤태영은 군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다. 온화한 성품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신사지휘관이라 불렸다. 그는 강지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굴에 들어가야만 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밀실이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강지수 앞에 윤태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유감과 위로부터 표했다. 강 장군 아니, 이제는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군. 강 선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갑작스러운 저녁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네. 군으로서는 정말 큰 손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따님은 좀 어떤가? 소식 듣고 내 마음도 편치 않았네. 마동철 그 멍청한 작자가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할 줄은. 그는 마치 모든 것이 마동철의 잘못인 것처럼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알아보고 있으며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몇몇 썩은 뿌리들을 도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강지수의 아군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강 선생, 나도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러워.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강지수 앞으로 밀었다. 이 안에 자네, 딸을 그렇게 만든 놈들에 대한 단서가 있네. 마동철의 휘에 있는 한 중대장인데 평소 행실이 좋지 않고 폭력 성향이 짙은 놈이지. 마동철이 그 놈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걸 덮으려 할 걸세. 이걸로 자네의 복수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네. 그것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그는 강지수에게 작은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녀의 분노가 더 큰 배후, 즉 자신에게 향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다.
강지수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윤태영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윤태영은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경고를 덧붙였다. 하지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말게. 군이라는 조직은 상처 입은 맹수와 같아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가만두지 않거든. 자네와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할 걸세. 식사가 끝나고 윤태영이 돌아갔다. 그는 강지수가 자신의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어른 마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홀로 남은 강지수는 그가 건넨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암호화된 휴대폰을 꺼내 권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로운 타겟 추가. 국방부 차관 윤태영. 지금부터 그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게임의 판이 커졌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와 정면으로 맞서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윤태영의 등장은 강지수에게 새로운 변수였지만 그녀의 기본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다.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변의 장아지들을 모두 쳐내야 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마동철 개인의 파멸을 넘어 그의 왕국인 제17사단 전체를 공중분해시키는 것이었다. 군부대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 가장 약한 곳은 보급이지. 강지수는 거대한 스크린의 17사단의 보급 체계도를 띄우며 말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아무리 강건한 육체라도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어. 우리는 저들의 피를 말려버릴 거야. 권민재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사단의 군수 및 회계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추악한 비리의 온상이었다. 유류 빼돌리기, 부실 급식, 군납, 자재, 횡령. 마동철을 정점으로 한 지휘부가 수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조직적으로 착복하고 있었다. 비자금은 마동철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령 건설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내부 고발이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필요해. 강지수는 말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터뜨리면 배후가 노출될 수 있어. 이 성을 무너뜨릴 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만 해. 그들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포착되었다. 보급 장교인 김대위. 그는 얼마 전 부실 급식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선임들에게 밉보여 한직으로 밀려난 정의감은 넘치지만 힘은 없는 청년 장교였다. 강지수는 권민재가 수집한 모든 횡령 증거 조작된 회계장부, 유령 회사로의 자금 이체 내역 빼돌린 군수품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진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었다. 그리고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가장해 김대위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메일에는 군 비리 전문 탐사 보도 기자 한 명의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다. 정의감에 불타던 김대위에게 그 파일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동아줄이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자신의 군 생활을 걸고 기자에게 연락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모든 언론의 일면 톱기사는 제17사단의 비리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수백억 군수품 횡령, 국민 혈세로 배채운 별들의 만찬 최전방 장병들은 썩은 밥 먹는데 사단장은 강남에 빌딩 올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를 향했고 국방부는 더 이상 마동철을 감싸줄 수 없었다. 국방부 특별감찰단이 파견되었고 관련된 모든 장교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다. 마동철은 직무가 정지된 채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공격했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제17사단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부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강지수의 은신처. 그녀는 TV 뉴스 속에서 몰락해가는 자신의 옛 부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권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는 인간이 하는 감정이지. 강지수는 그렇게 말하며 스크린에 떠있던 제17사단의 조직도를 통째로 삭제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이제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조종하려 했던 윤태영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마동철의 몰락과 제17사단의 붕괴는
강지수의 복수극에 있어 하나의 막이 내렸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도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이제 체스판의 다음 수, 즉 윤태영을 향해 있었다. 권민재는 며칠 밤낮으로 윤태영의 뒤를 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이 자식 보통이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부터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디지털 유령입니다. 윤태영은 마동철 같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매우 능숙한 지능적인 포식자였다. 강지수는 수사에 진척이 없자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윤태영이 한정식 집에서 건넸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건 어차피 자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미끼였으니까. 그녀는 권민재에게 서류가 담겨 있던 USB 자체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파일 내용이 아니라 파일 그 자체를 분석해봐. 그가 남겼을지도 모르는 아주 미세한 디지털 지문을 찾아내. 권민재는 반신반의하며 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렸다. 몇 시간 후 그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습니다. 파일 메타데이터 깊숙한 곳에 암호화된 디지털 워터마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무기 밀거래, 브로커 헤르메스가 사용하는 서명입니다. 강지수의 눈이 번뜩였다. 국방부 차관이 건넨 파일에 왜 국제 무기 브로커의 서명이 숨겨져 있는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권민재는 헤르메스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거대한 이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천무방산 천무디펜스. 최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사업을 따낸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업체였다. 그리고 그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바로 국방부 차관 윤태영이었다. 윤태영 천무방산, 그리고 무기 브로커.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강지수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딸 하늘이 남겼던 마지막 말. 별, 7, 개, 그림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화면에 떠있는 천무방산의 로고. 그것은 북두칠성을 형상화한 정확히 7개의 별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늘이는 군대의 단순 폭력 사건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군수 지원을 담당하던 하늘은 우연히 천무방산이 납품한 불량 부품이나 그들과 부대 지휘부 간의 검은 거래 증거를 발견했던 것이다. 마동철이 저지른 폭행은 우발적인 가혹 행위가 아니라 증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암살 시도였다. 마동철은 그저 사냥개였을 뿐 그 목줄을 쥐고 있던 진짜 주인은 바로 그림자 속의 윤태영이었던 것이다. 강지수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이제 딸을 위한 사적인 복수를 넘어섰다. 국가의 심장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스크린 속에서 온화하게 웃고 있는 윤태영의 사진을 향해 그녀는 지옥의 심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림자 놀이는 끝났어, 윤태영. 이제부터는 빛 속으로 나올 시간이야. 윤태영이라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부터 강지수의 작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군부대 하나를 해체하는 수준의 공작이 아니었다. 정계와 재계 군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을 겨눠야 했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강지수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윤태영 본인이 아닌 그의 자금줄이자 권력의 기반인 천무방산이었다. 괴물의 목을 치기 전에 그 팔다리부터 잘라내야 했다. 천무방산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탐욕이야. 강지수는 권민재에게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를 해킹하도록 지시했다. 권민재는 며칠간의 사투 끝에 그들의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을 발견했다. 천무방산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전투기의 핵심 엔진 부품의 기준 미달의 저가 합금을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내부 보고서와 실험 데이터였다. 이는 단순히 국방 예산을 횡령한 차원을 넘어 파일럿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였다. 이 정보를 언론에 터뜨릴 건가요? 권민재의 질문에 강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론은 윤태영이 통제할 수 있어.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이리의 굴에 더 굶주린 이리를 풀어넣는 거지. 강지수는 전투기 사업 입찰에서 천무방산에 밀려 2등을 차지했던 경쟁 방산 업체 대한항군의 회장에게 이 모든 정보를 익명으로 전달했다. 기업의 탐욕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법이었다. 며칠 후 군과 정치권 로비에 은밀한 정보들이 흘러들어갔다. 천무방산의 전투기 엔진에 결함이 있다더라. 외압으로 억지로 선정한 프로젝트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고 마침내 윤태영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윤태영은 즉시 이것이 단순한 루머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출된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성은 내부자 혹은 최고 수준의 해커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마동철의 어이없는 몰락 제17사단의 붕괴, 그리고 자신의 최대 역점 사업에 대한 정밀 타격.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자 그는 마침내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깨달았다. 강지수. 슬픔에 잠겨 은둔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어른 마녀가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윤태영의 온화했던 가면 뒤로 서늘한 분노가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상대를 너무 얕잡아 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는 군이나 경찰 같은 공식적인 조직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돈으로 움직이는 전직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된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했다. 그림자 속에서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그의 사냥개들이었다. 강지수가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세탁했던 모든 경로가 역추적당하기 시작했다. 권민재가 운영하던 컴퓨터 수리점에는 세무조사를 빙자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가장 비열한 공격은 딸 하늘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향했다. 국방부 감사팀이 파견되어 병원의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감사하겠다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겁한 협박이었다. 은신처의 모니터에 자신들의 돈줄과 주변 인물들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권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군님, 놈들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강지수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찾아온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권대위. 이건 위기가 아니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뿐이다. 윤태영의 방역은 강지수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속하고 전방귀적이었다. 은신처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 침입을 알리는 경고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권민재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적의 공격은 집요했다. 안도해겠어요. 장군님, 놈들이 우리의 방화벽을 거의 다 뚫었습니다. 10분 안에 위치가 노출됩니다. 권민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다. 강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다. 여기는 버린다. 지금부터 모든 시스템을 파기하고 자맹 모드로 전환한다. 그것은 적에게 쫓기는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최후의 생존 방식이었다.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완벽한 유령이 되어 적의 추격망을 벗어나는 것. 두 사람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통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화려했던 작전사령부는 이제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들이 사라진 지 30분 후 윤태영의 사냥개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깨끗하게 지워진 공간뿐이었다. 윤태영은 보고를 받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강지수답군. 쥐새끼처럼 빠르기는. 좋아, 사냥이 더 재밌어지겠어. 그는 즉시 강지수와 권민재를 암암리에 수배했다. 공식적인 수배가 아닌 뒷세계 해결사들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거는 방식이었다. 이제 서울 전체가 그들을 쫓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다. 강지수와 권민재의 새로운 은신처는 화려한 레지던스와는 정반대인 구로공단 한 구석에 낡고 허름한 창고였다. 그들은 현금으로 구입한 대포폰과 훔친 와이파이에 의존해 겨우 통신을 유지했다. 완벽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강지수가 낡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다. 놈들의 자금과 인력을 당해낼 수 없어.
이 지루한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선 단 한 방에 왕의 목을 벨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디지털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과 부인이 가능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윤태영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물리적인 증거였다. 뇌물수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나 그가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 같은 것. 그런 위험한 물건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을까? 강지수는 윤태영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지목했다. 천무방산의 최 회장. 탐욕스럽고 오만한 그는 분명 윤태영의 배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놨을 터였다. 문제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였다. 권민재가 최 회장의 모든 것을 해킹한 끝에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다. 최 회장은 자신의 강남 대저택 서재 지하에 그 어떤 은행 금고보다도 안전한 비밀 금고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비밀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저택은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윤태영의 사설 경호팀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침투는 불가능합니다. 권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강지수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불가능하지 않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하나의 기사를 가리켰다. 다음 주 토요일 최 회장의 저택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에 대한 기사였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 가장 경계가 심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허술한 법이지. 모두가 파티에 정신이 팔려 있을 테니.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닌 사자의 우리에 직접 걸어 들어가는 호랑이. 강지수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될 거다. 최 회장의 자선 파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강지수와 권민재의 허름한 창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밀한 침투 작전의 사령부로 변했다. 벽에는 저택의 설계 도면과 예상 경호 동선 파티 하객 명단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놈들의 눈과 귀가 가장 많이 쏠리는 곳, 바로 정문과 파티장이지. 우리의 목표는 그 반대편 그림자가 가장 짙게 깔리는 곳이야. 강지수의 전략은 정면 돌파가 아닌 완벽한 위장을 통한 침투였다. 그들은 파티에 음식을 공급하는 최고급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하기로 했다. 권민재는 단 이틀 만에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고 업체의 직원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을 감쪽같이 끼워 넣었다. 그들의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권민재가 직접 개조한 초소형 장비들이었다. 쟁반 밑에 숨겨진 전파 교란 장치, 넥타이 핀으로 위장한 카메라, 그리고 금고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킬 휴대용 EMP 발생기까지. 모든 것이 이 한 번의 작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작전 전날 밤 강지수는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장군도 복수의 화신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중년의 케이터링 직원 고개를 살짝 숙이고 희미한 미소를 띤 세상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어른 마녀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지우고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펼치고 있었다. 파티 당일 밤. 최 회장의 저택은 별천지처럼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그곳에 모인 듯했다. 최고급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다. 바로 그 시각 저택의 후문. 케이터링 업체의 화물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까다로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강지수와 권민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약속된 대로 흩어졌다. 권민재의 임무는 저택의 중앙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지하의 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장치는 서재와 금고로 향하는 모든 CCTV 화면을 단 10분간 과거의 영상으로 덮어 씌울 유령이었다. 강지수는 파티장 안을 오가며 샴페인을 날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설계 도면에는 없던 적외선, 감지기의 위치,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마침내 윤태영과 최 회장이 밀담을 나누고 있는 서재의 위치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두 사람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윤태영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 보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곁을 지키던 경호원 한 명의 눈이 순간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무정의의 나직이 속삭였다. 주방 인원들 신원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추격의 그물망이 다시 좁혀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수의 휴대폰이 아주 짧게 진동했다. 권민재가 보낸 암호 메시지였다. 3분 후 그림자가 걷힌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강지수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다른 직원에게 넘겼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파티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 회장의 서재는 그의 과시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고서들이 가득했고 공기는 묵직한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강지수는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 파티장의 소음은 완벽히 차단되었다. 귓속의 초소형 수신기에서 권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CCTV 루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분, 7분 후에 경호팀 한 조가 그쪽 복도를 순찰할 예정입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강지수는 곧장 방대한 책장을 훑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책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형 열 감지 스캐너를 꺼내 벽을 스캔했다. 마침내 거대한 세계사 전집 뒤편에서 주변보다 온도가 현저히 낮은 차가운 사각형의 공간을 발견했다. 그녀가 특정 책을 뽑아내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두꺼운 강철 금고무늬 모습을 드러냈다. 복잡한 디지털 키패드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강지수는 키패드 위에 작은 해킹 장비를 부착했다. 연결됐다. 시작해. 권민재의 가쁜 숨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넘어왔다. 암호 체계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악입니다. 2중 3중의 방화벽이 1분만 시간을 더 됐습니다. 뚫었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다. 남은 시간은 5분. 금고 내부는 서늘했다. 수십 개의 안전 금고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강지수는 망설임 없이 북두칠성 문양이 새겨진 금고로 다가갔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비밀 장부와 함께 여러 개의 외장 하드 그리고 검은색 가죽으로 된 두툼한 파일 하나가 더 있었다. 바로 그 파일 표지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이하늘 소위. 강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딸 하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관생도 시절의 우수한 성적 강직한 성품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에 대한 분석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의감이 과도하여 조직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지속적인 관찰 요망. 이것은 하늘이 사고를 당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였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는 증거. 딸은 우연히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거 대상으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태워버릴 것 같았다. 남은 시간은 2분.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경호원들이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루프 종료까지 30초. 권민재의 절규에 강지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비밀 장부와 딸의 파일을 품속에 챙겼다. 금고문을 닫고 책장을 원위치 시키자마자 서재의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복도로는 나갈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에 꽂혔다. 그녀는 그림을 떼어냈다. 그 뒤에는 음식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낡은 더메이터 둠바이털의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의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이상 없음. 계속 순찰해.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강지수는 어둡고 비좁은 통로 안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는 이 거대한 악의 제국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심판의 불씨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권민재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임무 완료. 철수한다. 더메이터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다. 강지수는 좁은 통로를 따라 아래로 저택의 심장부인 지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뻣뻣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위층 파티장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주방은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셰프들의 고함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완벽한 엄호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직원들 사이에 섞여들어 미리 약속된 장소인 식자재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서 권민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사하셨군요. 방금 전 경호팀에서 우리 가짜 신분을 눈치챘습니다. 저택 전체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출입구가 통제될 터였다. 그들이 들어왔던 후문은 이미 봉쇄되었을 것이다. 탈출로는 단 하나. 음식물 쓰레기와 사용한 식기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대기 중인 케이터링 트럭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트럭의 짐칸으로 숨어들었다.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얼마 후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럭이 저택의 서비스 게이트에 다다랐을 때 예상대로 제지를 당했다. 윤태영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트럭을 멈춰 세우고 짐칸을 수색하려 했다. 강지수와 권민재는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민재가 마지막으로 심어놓은 데이터 폭탄이었다. 갑자기 저택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파티를 즐기던 정재계 거물들, 저택을 지키던 경호원들, 심지어 윤태영과 최 회장의 휴대폰까지. 화면에 떠오른 것은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단독 차세대 전투기, 엔진 치명적 결함 발견, 천무 방산 불량 부품 사용 은폐 의혹. 권민재가 탈출 직전 미리 설정해둔 타이머에 맞춰 천무 방산의 비리 증거 중 일부를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동시에 살포한 것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웅성거림이 점차 커졌고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저택 정문 밖에서는 속보를 접한 기자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을 쳤다. 윤태영과 최 회장은 더 이상 두 명의 침입자를 쫓을 여유가 없었다. 눈앞에 닥친 자신들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최악의 스캔들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혼란의 와중 서비스 게이트를 지키던 경호팀장은 상부로부터 다급한 무전을 받았다. 멍청하게 서서 뭐해? 당장 파티장으로 전원 복귀해. 그는 신경질적으로 트럭 운전사를 향해 손짓했다. 젠장 빨리 나가기나 해. 트럭은 마침내 지옥과도 같았던 저택을 빠져나왔다. 더 더러운 식기들 사이 음식물 쓰레기 더미에 몸을 숨긴 채 강지수와 권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치고 냄새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강지수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검은 장부가 굳게 들려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천무방산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심판의 첫 번째 번개가 내리쳤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불태울 거대한 폭풍이 들려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은신처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돌렸다. 작은 노트북 화면에서는 온 나라가 천무방산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다. TV에 등장한 윤태영은 근엄한 표정으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며 이번 사태를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몰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낡은 테이블 위에 검은색 가죽 장부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닌 하나의 제국을 무너뜨릴 핵폭탄이었다. 그 안에는 윤태영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 그냥 검찰에 넘기면 증거물 창고에서 분실될 겁니다. 권민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에 넘기면 그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겠죠. 알아? 강지수가 장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거야. 그놈이 직접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 거다. 그녀의 마지막 작전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더 이상 숨는 것을 그만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다. 장부에서 한 페이지만 스캔해. 그의 서명이 들어간 페이지로.
그리고 그의 가장 안전한 개인 단말기로 전송해 권민재는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메시지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원본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주지. 내일 자정 국립중앙도서관. 혼자 와라. 장면은 윤태영의 집무실로 전환된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필체로 적힌 뇌물수수 내역이 선명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오만함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지수가 돈이나 해외 도피 같은 거래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그녀를 제거한 뒤 장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혼자 가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사설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물을 완벽히 포위해. 증인은 필요 없다. 내 신호가 떨어지면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정리해. 다음 날 밤. 거대하고 고요한 국립중앙도서관. 강지수는 텅 빈 중앙홀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수만 권의 책들이 만들어내는 침묵 속 그녀는 홀로 서 있는 그림자였다. 몇 블록 떨어진 밴 안에서 권민재의 목소리가 그녀의 이어피스로 들려왔다. 모든 카메라 라이브 스트림 준비 완료됐습니다. 그는 혼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놈들에게 포위됐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장군님. 강지수는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전쟁의 끝은 그녀가 나직이 읊조렸다. 언제나 한쪽의 죽음으로 결정되는 법이야. 도서관의 육중한 정문이 천천히 열리며 윤태영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절망을 감춘 거짓된 자신감과 함께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거대한 홀은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숨막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윤태영은 부드러운 가면을 쓴 채 강지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어의 눈물 같은 거짓된 동정이 어려 있었다. 강 장군,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자네와 따님의 남은 인생만 더 비참해질 뿐이야. 순순히 장부를 넘기게. 그러면 자네가 조용히 살아갈 길 정도는 열어주지. 이건 내 마지막 호의일세. 그의 위선적인 제안에 강지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들고 있던 검은 장부를 들어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서관의 서늘한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내 비참함이 아니야. 내 딸의 피와 당신의 탐욕, 그리고 이 나라의 썩어빠진 심장이지. 그녀는 장부를 펼치지 않은 채 그 안의 내용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천무방산과의 뒷거래 불량 무기, 납품 무기인, 그리고 그 대가로 흘러들어간 수천억의 검은 돈. 윤태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갔다. 강지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향했다. 내 딸 하늘이는 당신의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죽어가야 했어. 단지 당신의 진실에 아주 조금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순간 윤태영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도서관에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래, 내 딸. 제법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지. 그래서 제거해야만 했어.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야. 약한 자는 강한 자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법이지. 너도 평생 군에 몸담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닌가. 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강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손에 쥔 소형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래, 잘 알지. 그녀의 눈빛이 섬광처럼 빛났다.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당신의 그 추악한 법칙을 함께 배우고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서관 내부의 모든 대형 스크린과 안내판이 일제히 켜졌다. 그곳에는 방금 전 윤태영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권민재가 해킹한 도서관의 시스템이 그의 모든 말을 녹화하고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도서관 외벽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프로젝터들이 윤태영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를 밤하늘에 투사했다. 건물을 포위하고 있던 그의 사냥개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저지른 만행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하게 되었다.
윤태영은 경악하며 주변의 스크린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강지수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옷깃에 숨겨진 무정의에 대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장 진입해 전현을 당장 죽여버려. 하지만 그의 명령에 답하는 부하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부터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사냥개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채 다가오는 경찰에게 투항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있었다. 도서관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그의 부하들이 아닌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였다. 윤태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눈에는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강지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체포되는 윤태영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발치에는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검은 장부가 묵묵히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못했다. 국방부 차관의 충격적인 비리 자백 생중계는 국가를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윤태영과 천무방산,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모든 권력자들의 이름이 담긴 검은 장부는 네메시스의 심판이라 불리며 정재계를 강타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군은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작업을 겪어야 했다.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나갔고 경고에 보였던 부패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세상은 강지수를 다크 히어로라 칭하며 그녀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날 밤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완벽한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병실 강지수는 창가에 앉아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다. 복수의 화신도 어른 마녀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지친 얼굴을 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광풍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병실 안은 고요했다. 바로 그때였다. 몇 달 동안 미동도 없던 이 하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열렸다. 긴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눈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하늘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마. 사과를 깎던 강지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단 한 번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을 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를 지배했던 모든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봄눈처럼 녹아내렸다. 기나긴 전쟁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수는 그런 딸의 휠체어를 밀며 한강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직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하늘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대요. 엄마가 혼자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하늘의 말에 강지수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함께한 거야. 후회하지 않으세요? 평생을 바친 군대였잖아요. 장군 강지수가 그립지는 않으세요? 강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살다 보니 알겠더구나. 진짜 별은 어깨에 다는 게 아니라 가슴에 품는 거란다. 그녀는 하늘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엄마의 유일한 별이야. 어머니와 딸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파괴했던 거대한 분노의 끝에서 그녀는 가장 작고 소중한 자신의 세상을 되찾았다. 강철의 갑옷을 벗어 던진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잔혹한 복수극. 그것은 결국 한 명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자신의 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기나긴 여정이었다.